자, 그래서 우선 마이크를 현직은 아주대 경제학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같이 봤던 부분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요새 복지, 무상복지 이슈가 사회에 한국에서 가장 큰 지금 정치적 이슈인데, 이 무상복지,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재정에 들어가신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하고 반드시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정 문제를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세금으로, 지금 이제 현 세대가 모든 현 세대의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입니다. 즐기는 건 지금 우리 세대가 즐기고 부담은 다음 우리 세대에 미루는 건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죠. 부담 없이 이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종의 인기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이 말 자체도 정의적 열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세대가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가 부담한다. 혹은 현 세대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그 나라는 지금 당장은 그런 정책을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 효과가 대략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지극히 심플하면서도 망고의 지극히 그런 논리를 봤을 때 다른 전체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여기 세미나에 된 포커싱을 이 부담을 미래 세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 여기한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좀 논리적으로 좀 천천히 짚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포퓰리즘, 정치 합리성 결여된 정책.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절대 포퓰리즘이라는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죠. 민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상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산 여기에 향상을 위해서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경쟁이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퓰리즘의 안을 민간에서 채택하게 되면 당연히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안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민간 시장인데, 정치 시장은 다시 말해서 우리 정책을 만드는 이런 시장에서는 정책은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지 절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정치인 입장에서는 가장 연계되어야 될 것이 표죠. 정치표. 표가 되면 어떤 비합리적인 정치가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파괴 정책을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 시장이라는 정책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부도덕적이고 조금 더 이상하고 마다마다 좀 정치에 뒤떨어진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정치 시장에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시장 실패담과 같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리나 이런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시장 실패담을 사용해서 언급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 포퓰리즘 정책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 정치 시장의 실패, 정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치 실패를 하는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은 흔한 구조로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도 없지만은 정치 시장에서는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모든 그 국가들이 이런 정치 시각이 외국에서 조금씩 있어요. 선진 국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수준이 너무 도를 지나친 이런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우선상품 개발은 그런 걸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공동적으로 그런 우선상품에 대해서 재원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 세대를 통합하시면서 세금 인상을 통해서 재원조화를 하는 것은 거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신 국가부채 빚을 내가지고 그 빚을 당연히 그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는 지금 현재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리성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대해서 부담을 넣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인 합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지 확대, 우선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사실 뭐 깊게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사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 한국이 모두 그렇지 않지만은 외국에서 좋다는 제도는 다 많이 가지고 있고 제도를 보면 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항상 그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은 절대 정치권에서 만드는 정책이라는 밸런스를 맞추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복지 쪽에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그 베네핏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저부담, 고혜택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 기본적으로 이 복지제도 자체가. 자, 그리고 정치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재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4년이 중요하고 대표를 잡으려는 사람한테는 5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일어나는, 또 4년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폭탄, 그 폭탄이 원자탄이 됐든 수소탄이 됐든 그건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개발할 때, 정책을 디자인하고 정책을 국민한테 내놓을 때 항상 5년 이내까지 안전한, 정말 거꾸로 얘기하면 20년 후에 폭탄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정책을 대표적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볼 수가 있죠. 국민연금에 대한 그 재정 적자 현상의 재정 고갈을 이 부분은 사실 계산하면은 이 계산이 어려운 계산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출산율이 높고 인구 고령화도 높고 사람 죽는 확률이라고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2060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교육이 나옵니다. 자, 이 생각해보세요. 기금이 고갈되면은 기금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우리 저는 다 바꿔줄 테니까. 그런데 2060년에 기금 고갈 때 그 시점부터는 기금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단순한 것은 몸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그런 그 정책이 여야할 것 없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나오게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연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노령연금이라는 이런 또 하나의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제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이 구조를 하고 있다. 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만큼은 문제시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더 큰 목표를 볼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이에요. 이미
여기서 보면 2030년으로 해서 적자 규모가 50조 원이 된다. 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325조 수준인데, 한국 건강보험 쪽에서 벌써 적자가 50조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인목을, 건강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국가 보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보면은 지금 현재 복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전혀 타짜는, 타짜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국민연금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받는 데는 그대로 받고, 혜택을 줄여야 되는데, 그건 뭐, 정치권에서 그거를, 기대하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한 38년에 2050년도에 20년 중에, 정확하게 국민부담률, 다시 말해서 조세 플러스 연금을 합해하는 국민부담률이라고 했는데, 이 국민부담률이 한국이 현재 25%인데, 다시 말해서 4분의 1이 전국으로, 전국이 어떤 형태든지 정부에 내는 부담, 경제적인 부담인데, 역시 딱 까불러 50%로 올라가는 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 현재의 그런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 복지체계를 개혁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라싸 해서 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밥 공짜로 주고, 애 배는 공짜로 하고, 등록금도 반값으로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커버리지도, 지금도 지금 같은 이런 그 커버리지가 해서도 벌써 30년 후에 5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커버리지를 90% 낸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앞으로 조금 엄청난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지체계의 문제점과 또 정치권에서 하자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아이템 개발하는 이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추가적인 부담, 지금도 앞으로 괴로울 것인데, 이 추가적인 부담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성장의 그 길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무상복지는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복지는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5년, 타임스팬을 5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만 하면 되죠. 성공만 하면. 그러고 5년에 먹고 팀을 내죠. 먹기 하면 되는데, 5년 이후에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자, 그거는 결국 이제 다음 세대의 고통뿐만 아니고, 그 시점에 있는 국민 모두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신문에 그리스가 디폴트 3월 달에 디폴트할, 다시 말해서 국가가 망할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디지털이 돼가지고 망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법률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망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아직 시간은 나오고 있는데, 망한다는 것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기존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의 상태로 하게 되는 이런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20년 혹은 30년
옛날 이런 이 나라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그렇고 대체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시스템화에서라도 국민 부담률이 25%에서 50% 더블로 이렇게 늘어날 것인데 과연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그 미래 세대의 세대들이 지금보다 2배의 일종의 세금을 내고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물론 국민소득도 올라가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연봉 한 3천만 원 받는다면은 거기서 한 25%가 되면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기준에 항상 이렇게 된다. 나라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50% 떼더라도 5천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3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50%를 빼간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것이 그런 경제가 지속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볼 수 있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도화지 선별하는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좀 거시경제적인 점인데요. 지금은 이제 80년대 이후로 세계 경제는 개방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개방화라는 이런 환경 우리는 지금 평가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환경 하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이럴 때는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쫙 움직여버렸죠. 국회도 다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세계 경제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슈퍼를 할지 모릅니다. 다시 지금 현재 2002년 저번에 외환위기 맞았을 때 그때도 우리 한국의 전례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지금 그 나라의 그 시대 환경은 자국의 어떤 정책 잘못이 아니에요. 한번 했을 때 미국이 흔들어들기 때문에 혹은 태국이 갑자기 흔들어들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리스가 흔들어들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이 오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책을 잘못했어?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관계 없는 국가에서 어떤 외환위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그 국가가 나름대로 그런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되겠어요. 이 재정의 건전성이. 다시 말해서 빚이 없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빚내서 빨리 그 단기간에 2년 단기간에 빚을 내가지고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자금 형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대방치를 하고 그게 이제 한 2, 3년 지나고 경제가 조금씩 제대로 들어가면 그 돈을 갖고 하는 이 수단이 바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빚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조금만 하자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단위니까 이를 위한 위기에 대해서 어느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빚을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이 발전 1998년에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됐고 아마 그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에는 빚이 적었기 때문에 이 공적자 빚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조정이라든지 기업 불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제도의 개혁 없이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국민 부담률을 현재 25% 요 상태에서 올리지 않고 다시 올리면은 정치적 인기가 없이
10%가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3배, 좀 4배 가까이 해. 110%까지 간다. 지금도 그리스가 지금야 뭐 굉장히 불안하게 있는 그리스의 국가보세율이 150%거든요. 150%.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외환위기 거시경제의 안정성이라는 그런 정부 기능을 발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의 재정 정책이 완전히 더 이상 정부가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문제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그런 경제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런 그 재정 안정성의 중요성, 이런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마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대중에서는 어떤 그 밸런스가 맞느냐, 이런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조금, 이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작층에서도, 이런 부담과 혜택과 이런 밸런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재정 위기, 외환위기 같은 이런 그 심리 불안한 상황에서의 정책 수단의 문제, 이런 쪽에서는 그 심각성을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는 그냥 사실 열심히 일도 하고, 더 많이 혜택도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미래 세대는 그냥 현 세대보다 행복할까? 그런 질문을 그렇게 봤을 때, 머리국에도 그리스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줄 수 있는 사태입니다. 그리스가 뭐 잘 아시겠지만, 한때 세계 1인당 GDP로는 세계 1등 국가였어요. 그리스 삼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삼바 기유했잖아요. 그 30년부터 80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5.2%. 연평균 성장률이 5.2%. 엄청난 거였어요. 50년 동안에. 그런데 8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지금 우리 같은 이어야 할 것 없이 똑같이 파퓰리즘, 이런 정치 시장에서 생산하는 거죠. 여당이 접근을 잡나, 야당이 접근을 잡나, 똑같죠. 저부담, 보호혜택. 이런 것이 80년대 되고, 그리고 지금 한 30년 지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으로 우리가 모든 게 이제 보면 이런 구조가치를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을 하면 또 전문가들이 이런 구조 모형을 얘기하면 사실 일반이 다른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10분을 얘기하면은 그리고 국민연금의 직업률, 다시 말해서 일할 때 자기 연봉에서 몇 %를 퇴직하고 죽을 때까지 받느냐. 선진국은 한 30%에서 40%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100%다 받으면 좋죠. 자기 퇴직할 때 그 돈을 똑같이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100% 받으면 안전한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지금 90% 주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30%에서 40% 주고, 그래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항상 이런 국민연금 때문에 개성의 시기가 나오는 것인데 90%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재정 문제하고 다르게 자연과 의학의 발달은 지금 급속도로 발달돼가지고 사람이 지금 이제 수익계수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 아마 제 세대가 100세 시대 시작할 거예요. 둘이 대학생 때 올 때는 한 110세까지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50년, 60년을 국민연금이 고갈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의 현재의 시스템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70대 중반에 죽는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제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10년 좀 지나면 요새 90세 이상 된 사람도 뭐 수술하고 암수술 받고 하는 그런 게 지금은 파업이 나오고 이러는데 아마 제가 조만간에 100세 시대로 올 거예요. 10년 시간이면. 그러면 100세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정 측면에서 보면 이건 축복이라는 게 폭탄이에요. 엄청난 재앙의 위기, 재정의 위기가 와가지고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느 걸
소통하면서 지금 경제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대한 이슈를 전렸죠. 그런 문제가 결국 20년, 30년 후고 그때 이렇게 나눠갈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의 직접적인 단서가 제가 쓰는 모델한테 해서 대적금 내지 연금을 는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대학생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창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꾸려진 이 씨앗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조 자체가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의 나중에서의 속도의 저하의 태고는 눈에 보지 않아도 당연한 그렇게 기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찾아주셨는데요. 이야기하다가 여기 보면은 뭔가 청년들은 20대를 생각하는데 그 주제는 또 2045 세대 청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토론회 가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2045 세대의 사회경제의 현실이다. 이제 발표했을 거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청년 고용 문제, 청년 대책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2045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20대부터 40대까지 얘기를 하면 일단 좀 섞이는 다릅니다. 20대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30대, 40대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는 미래는 되게 불안하고 보통에는 되게 그래서 공공계획은 결국 이제 현재에서 꿈을 이루기 어려워하는 그런 좌절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저는 2040 세대 공통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20대는 취업이 문제지만 30대, 40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률이 높고 또 소득도 가장 인생에서 가장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울 게 있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우리가 국민 경제 성장할 때 있지만은 가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소득은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 들어간 4년 동안에 얼마가 늘었냐면 20%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우선 물가가 얼마가 올랐냐면 15% 올랐어요. 그럼 실질적인 어떤 가계의 실질 소득의 증가는 4년 동안 5%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높은 경제 성장의 관성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거고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은 40대가 많이 소득이 많이 올랐는데 30대하고 50대는 거의 안 올랐어요. 실제 소득이. 그러니까 어디 보면 상대적인 카탈로그에 있겠다.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는 부채의 문제입니다. 30대, 40대는 좀 집을 구매하거나 또는 집을 사지 못하는 전세를 들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니까 원리금 상황에 부담이거나 또 집을 사람은 전세까지 오니까 어디한 또 비싸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10년하고 2012년 2년을 비교해보면요 그 자산하고 소득은 한 자리가 증가했어요.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보면 근데 부채하고 원리금 상황 이건 다 두 자리씩 달라졌어요. 30대, 20대, 30대, 40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자산이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2010년, 2011년 비용은 자산 부채 비율, 또 소득 부채 비율 이것이 일종의 이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것이 다 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빚이 또 늘었다. 그런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는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냐면 사실 이것이 자기가 50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벌어지보다 특히 은행권에 금융권에서 다 퇴직을 했어요. 나머지 보였습니다. 없는데 한국은 보통 27세 대학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 27세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몇 세 그만두면 53세에 보통 다 그만둬요. 그다음에 주된 직장, 생애 사는 주된 직장을 두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어떨지 모르는 거죠. 물론 취직은 나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을 가게 되죠. 보육이 불안하고 소득 낮고 그다음에 보육에 대한 비정규직을 가게 되는데 근데 선진국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자기가 했냐면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장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한
26년, 27년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애들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또 애들 교육시켜야죠. 그다음에 또 노후준비 가야 돼요. 근데 선진국 어때요? 선진국은 모두 군대를 안 가니까 23세는 취직 취업을 해요. 그 다음에 몇 세에 그만두냐? 보통 63세까지 직장이잖아요. 40년을 자기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다니면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라이프 플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더욱 중요한 건 한국은 53세에 그만두면 그때부터 내가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는 줄 모르죠. 불안해요. 근데 선진국은 40년을 국민연금을 냅니다. 40년을 부어서 나중에 늙어서 나이가 65세 돼서 받는 연금하고 20몇 년 더 부어서 자기가 한 60세 받는 연금하고 전혀 차이가 나죠. 전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40년 동안에 되는 노후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웨덴 가서 보니까 스웨덴에서의 그 국민연금 내는 비율이 한국보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 약간 높아요. 높은데도 크게 한국보다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뭐냐, 사람들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든 다음에 자기가 노후 준비하니까 노후 연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많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 이 총일자의 문제를 들어가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10페이지의 그림 1을 보시면 이게 사냥 우리나라의 큰 문제죠. 보시는 것처럼 20대입니다. 20대의 취업자 수하고 고용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2009년에 고용률이 58.6%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준은 어머는데 수준은 거의 외환위기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 우리가 세계상 성공적으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청년들 고용률은 2009년하고 2010년 비교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없고 실질적으로 취업한 청년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공식적인 실업률은 7.4%, 작년 7.4%입니다. 근데 전체 실업률이 3.4%니까 청년 실업, 20대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이 한 2배 되는 2배가 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공식적인 실업률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업률을 반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실업자에는 뭐가 빠지냐면 취업준비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또 그 다음에 보직 단장자, 즉 취업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일자리 찾는 포기한 사람. 또 세 번째는 젊은 20대들도 학교 졸업했는데 집에서 그냥 빌려주고 놀고 있다. 이런 사람, 이런 다 이제 일종의 보면 잠재실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 포함시키면 당시 먼저 이제 1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취업외로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취업외로 계층에 대한 정의는 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기관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사람 숫자가 얼마냐면 당연 같은 게 100만 이제입니다. 20대 100만이고 이 사람들이 20대 전체 청년 인구의 약간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 7명 중에 한 명은 사실은 체감 실업자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게 뭐가 포함되냐면 재학생이 들어갔어요. 재학생은 때리기 좋겠다. 그래서 때리기 좋겠어 학교를 최종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 표본을 제한하면 이 체감 실업률, 즉 취업 애들의 비중이 2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 5명 중에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고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취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지식 같은 게 고용이 불안합니다. 일단 취업할 때까지 한 기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리고 11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졸업 또는 중퇴 이후에 작년 5월에 임금 근로자로 취업한 청년 중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례는 40.7%에 불과하다. 즉 이미 60%는 자기 첫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첫 직장을 얼마나 다냐? 20개월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제 찾기도 어려운데 찾고 나면 일제 취업은 고용이 필요합니다. 60%는 이미 직장을 그만뒀고 또 다니는 기간도 20개월밖에 안 돼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청년의 고용 문제가 남자 여자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14페이지에 그림 1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고용률이고요. 또 남자의 고용률, 여자의 고용률인데 자, 보시면요. 여성은 26세 고용률이 계속 높습니다. 25세, 26세 계속 높아요. 그것이 한 69%, 한 70% 정도가 취업을 합니다. 여성 한 2명 중에 70명이 취업하다가 그것이 30세가 넘어가면서 그게 50%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남성은 반대죠.
남성은 26세부터 또 올라가서 30세가 넘어가면 거의 90% 가까이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남자는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30살이 가면 어차피 자기 능력을 계속 낮추던가 어쨌든 간에 취업을 하는데,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영세 기업에서 취업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에 취업하다 보니 미래 비전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서로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통해서 노동력 보상합니다. 일종의 변형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년 고용단의 실질적인 피해는 뭐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똑같은 청년의 고용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남성은 거의 다 90%의 취업을 하니까. 또 하나 문제는 임금의 문제. 그것을 관련한 게 임금의 문제입니다. 임금 보면요.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는 남자나 여자나 임금이 참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30대 들어서면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확 벌어지죠. 그래서 40대 가면 40대, 50대는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여성들이 젊었을 때, 20대 때 자기가 라이프타임 캐리어를 못 잡는 거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 그 사람도 취업하더라도 영세기업에 취업했다가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동에 다시 나올 때, 30대 후반에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보통 비정규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여성 취업자의 60%가 40대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냐? 원인은 크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적인 원인입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일정하게 경제 성장률과 경기하고 일정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5페이지 그림 잘 보시는 것처럼 실질경제 성장률이 하고 표정물가 성장률 보면요. 실질경제 성장률이 지난 4년 동안에 MB 정부 차지하는 실질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냐면 사실 12.9%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피엉망이라고 막 비난을 해가지고 MB를 500만 표를 차이로 통과시켰는데 MB 노무현 5년 동안 얼마나 성장해요? 24.6%. 23.6% 성장했으니 올해 뭐 3% 성장한다 그러면 MB는 5년 동안에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비난했던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25%를 성장하는 거죠. 5년 동안.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일자리 문제예요. 일자리가 참여정부 때 들어가서 공약을 그냥 250만 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 만든 게 일자리 만들면 126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달성한 거죠. 근데 참여정부 현 정부는 3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 아무리 잘 생각해도 110만 개밖에 안 됩니다. 5년 동안. 이때가 올해까지 만든 게 작년까지 4년 동안 만든 게 실적이 91만 개고 올해 한 29만 개, 최대 한번 들어도 29만 개에서는 늘 수 없고 그럼 합계가요 110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의 창출에서도 결국은 MB 정부가 사실 약속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프레셔가 좀 어디 가요? 청년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분위기를 보겠다고 차량하지만 저 청년들이 느끼는 시각수준은 훨씬 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학력을 좀 먼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청년 시대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16페이지의 고학력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학률이 세계적으로 있다고 하면 저는 대학 진학이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4년제 대학 진학이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90년에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1%였어요. 5명이 한 명만 90년. 근데 이것이 지금 2003년, 2004년 가면 이게 60%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배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 전문학교까지 포함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년 대학 진학률이 3배 됐다. 그래서 이 3배 뛴 거, 이 흐름이 어떻게 열렸냐면 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쭉 됐어요. 이런 것이 한 6년 내지 10년 정도 시차를 보고서는 청년들 실업에, 청년들 고용단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60%가 대학을 추천을 했는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60%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한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야, 너 한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가서 근무하라. 누가 하겠어요? 대학까지, 4년 대학까지 부모가 먹을 거 아끼고 우리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소박해가지고 이렇게 체이션에 돈 벌어가지고 그냥 공부시켰는데 내가 사회에 대한 제가 그랬는데 너 10일 뒤만 영세기과 가서 공부해라. 상식적인 용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 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시험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그 공급에서는 60%가 사회대가 들어가는데 수요에서는 일자리에서는 60%가 30일만 영세기과 그런 것도 구조이고 그다음 무슨 뭐 교육과 산업 수요의 괴리라든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그냥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한국처럼 근속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상상하는 거죠.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1년차 월급을 100만 원을 100이라고 그러면 10년 지나면 얼마나 150 정도 됩니다. 한국은 얼마나 1년차가 100이라고 그러면 10년 지나면 거의 22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 10년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임금 생산하는 것보다 임금이 훨씬 빨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가능한 것도 회복시켜야 되죠. 근데 회복시킬 수 없죠. 10년 지나면 지난달에 사람들이 30중간 30중간에서 40대인데 50대니까 사람 못 채워하는 거예요. 못 채워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면 두 가지 나타나죠. 하나는 가능한 사회교과에서 50대 초반대로 다 내보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반대쪽에서 청년을 웬만하면 홀리고 있어요. 임금이 너무 많아서 한국 세계에서 상국도 50% 가장 빠른 속도로 임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청년실업 문제가 뭐냐면 경제 허리가 너무 취약합니다. 선진국은요 그 기업 규모를 쭉 보면요 보통 통 형태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 밑에 튼튼한 중견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견기업들은 어떤 거냐면 역사 오래되고 근로소득이라든가 근무여건 모든 것이 대기업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튼튼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시장은 이게 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 시장은 대기업이 한 20%밖에 안 없습니다. 그거 못 가면요 여기 갈 때거든요 아까 말씀 60%가 30일만 되라고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 들어와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임금 격차가 엄청 벌어졌고 더구나 또 사회보험 가입률이라든가 또는 또 여러 가지 프렌즈가 있는 보너스라든가 휴일 휴가라든가 이런 거 교육훈련기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 전화도 안 가죠. 이것이 결국 이제 청년 실업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제가 5번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정치 시스템 문제죠. 대통령이 아까 현지원 교수께서 말했죠. 5년 다닌 되니까 내가 성과를 3년 전에 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은 생각 못 하는 거야. 다 단기적으로 수시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보면 우리가 청년 문제가 벌어진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정책은 다 단기 대책입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학 진학의 어떤 대학 진학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중견 기업이 약간 경제 코리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인력 수급에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입니다. 하루 이틀에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걸해서 정부가 쓰는 스트레스에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말은 못했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걸 목표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부는 일단 들어서 1년 내로 뭘 내놔라. 그렇게 해서 한때 제가 2007년에 청년 대책을 다 평가를 해봤어요. 그때 당시 청년 대책 100개면 120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청년 대책을 갖고 있는 게 12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걸 줄여라서 정말 한 50개를 줄였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관리가 안 되니까요. 돈을 막 주는데 도대체 어디 쓰는지 효과를 만드는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보니까 지금 존슨 그래서는 70%는 다 낭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기본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학력을 결정하자 노동시장 유연을 강화시키자 그런 건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정부 정책 자체가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된다. 특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구구조를 보면요. 지금은 대학을 갔다는데 19세부터 22세가 대학을 갔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은 약간 늘어나고 그래서 2014년 가면 한 270만 정도로 픽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 떨어져가고요. 2024년 가잖아요. 2024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요. 19세부터 22세에 대학을 다니는 애들 나이 숫자가 보면 1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70만
10년 사이에 170만 명 줄었어요. 100만 명 줄었어요. 그때 가면 어떤 생각이 문제였어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었어요. 일단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빈식이 취업을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뭐냐면 수급의 불균형. 한쪽에서는 구인난, 한쪽에서는 구직난이 연결되는 그것이 더 심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개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이 쉽겠지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해진 예정만 하더라도 그걸 그냥 내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까지 정해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지. 또 임금 구조 문제, 임금 시스템 구조도 마찬가지죠. 그걸 당장 하루 아침에 야 너 갑자기 임금을 다 낮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쭉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대충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럼 결론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단기적으로 손놓고 있을 거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여성 정책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정책 많이 하지 말고 몇 가지 확실히 하자. 저는 저는 할 때 굉장히 첫 가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 가지다. 저는 인턴제를 좀 더 내실화를 시키자. 그래서 인턴제가 그냥 어디가 허드렛일 하는 그 인턴제가 아니고 시험을 배우는 인턴제가 아니고 실제 삶에 있어서 경력과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인턴제다. 두 번째는 좀 좌파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다 정리해버리고 그거 모아가지고 청년대책도 모아서 한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청년 응급보육제를 비슷하게 하자. 청년 응급보육제는 완전 그 네덜란드 벨기에식의 청년 응급보육제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가지고 3분의 1은 정부가 부담하고 3분의 1은 기업이 부담하고 4분의 1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보다 한 5년 정도만 매년 10만 명 동안 채용을 드리면 그러면 그 앞으로 한 10년 그러면 한 5년만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고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한 7, 8년 되면 그때부터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그때 노동시장이 목표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동시장이 목표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구조조정하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싶은 것은 결국 앞으로는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에 다시 필요하다는 시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DJ 정부 때, DJ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한 것이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10대로 돌아간 거죠.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그런 어떤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대화 틀을 통해서 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일부 양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현재 어떤 복지 시스템 자체를 좀 더 효율화시키는 게 가장 것이 아니라 저는 복지 논쟁이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복지 논쟁이 세 가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모델, 저세금, 저복지, 대륙식 복지, 중세금, 중복지, 또 스칸다리아 모델, 고세금, 고복지인데 한국에 진짜 중복지로 넘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그냥 다시 미국식으로 가자고 하는 건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 돈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아까 우리 김정일께서 공개하신 것처럼 어떤 재정의 부담을 안 줘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할 거냐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그 정면대학하고 또 하나 교육비인데요. 교육비는 뭐냐면 청년들의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부모가 나이를 할 때 보통 45세부터 55세더라고요. 이분들이 뭐냐면 이분들 절반이 60%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 대학 교육비 때문에 보통 한 달에 100만씩 드는데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노준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현재 결정을 디시메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사회화 세금화시켜서 그거를 해서 지금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노인이 못하니까 노후가 불안해지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해서 사정을 지원하되 그 대신 부모가 노후 준비 자금을 더 만들어서 얘는 노후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야.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저는 대학 등록 문제가 단지 그냥 코필지 문제다 저런 생각이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누가 부담을 시키느냐. 나 지금 현재 45세부터 55세가 미국 세대 노후 준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문제. 선택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노후 보리가 들어야 되는
그걸 쩍받고 정부사는 서포트가 숙대인데 서포트는 볼게요. 정부사들이 지원력을 갖추고 머리가 뛰어나고 상당히 높아야죠. 그 사람 스코프 많이 올려서 자기들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복지, 노후 준비를 누른 사람들은 거기서 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사들에 대한 투자는 이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 본다면 저는 이제 대학교 공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을 포퓰리즘 논조로 보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제 발표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